채권 양도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천만 원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갑이 그 채권을 병에게 넘겼다. 이 경우 채권 양도가 문제된다. 채권 양도가 되면 병이 새로운 채권자가 된다. 다만 채무자인 을에게도 이 사실을 주장하려면 대항 요건이 필요하다. 암기하면 채권 양도는 받을 권리의 이전이다. 정리하면 돈 받을 권리가 갑에게서 병에게 넘어가는 것이 채권 양도다. 채권 양도와 물권 양도는 다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팔아넘기면 물건 자체의 권리가 이전된다. 이것은 물권 양도 문제다. 반대로 갑이 을에게 받을 돈 1천만 원의 채권을 병에게 넘기면 채권 양도다. 채권 양도는 물건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을 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암기하면 물건을 넘기면 물권 양도, 받을 권리를 넘기면 채권 양도. 정리하면 무엇이 이전되는지부터 보면 된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받을 대여금 채권은 병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채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성질상 양도가 어려운 채권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권리나 법률상 양도가 제한되는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또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도 문제된다. 암기하면 채권은 원칙 양도 가능, 성질법률 특약상 제한 가능. 정리하면 채권 양도 문제에서는 먼저 그 채권이 양도 가능한 채권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계약하면서 갑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갑이 그 채권을 병에게 넘겼다. 이 경우 양도금지 특약 위반이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존중된다. 하지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양수인이 그 특약을 몰랐는지가 중요해진다. 암기하면 양도금지 특약은 채권 이전을 막는 약속이다. 정리하면 특약이 있으면 양수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양도금지 특약을 어긴 채권 양도는 복잡하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채권 양도를 금지하기로 했는데 갑이 병에게 채권을 양도했다. 이 경우 을은 특약을 들어 병에게 대항하려 할 수 있다. 다만 병이 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라면 보호될 수 있다. 채권 양도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과 거래 안전이 충돌한다. 그래서 특약의 존재, 양수인의 선의 여부가 중요하다. 암기하면 양도금지 특약 위반은 양수인의 선의가 핵심. 정리하면 특약만 보지 말고 병이 그 특약을 알고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 지명채권 양도는 특정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받을 1천만 원 채권을 병에게 넘겼다. 이때 갑은 양도인, 병은 양수인, 을은 채무자다. 채권 양도는 갑과 병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을에게도 병이 새 채권자라고 주장하려면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다.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중요해진다. 암기하면 양도인은 갑, 양수인은 병, 채무자는 을. 정리하면 채권 양도는 갑을 병 관계를 정확히 잡는 것이 출발점이다. 채권 양도는 채무자에게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받을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그런데 을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갑에게 돈을 갚았다. 이 경우 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주장하려면 양도인이 을에게 통지하거나 을이 승낙해야 한다. 그래야 을은 새 채권자가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암기하면 채무자 대항 요건은 통지 또는 승낙. 정리하면 채권 양도는 양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권 양도에서 통지와 승낙은 대항 요건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내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고 알렸다. 이것이 통지다. 반대로 을이 병이 새 채권자인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승낙이다. 통지는 양도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승낙은 채무자가 양도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 중 하나가 있어야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주장할 수 있다. 암기하면 통지는 알리는 것, 승낙은 인정하는 것. 정리하면 채권 양도에서는 을이 양도 사실을 알거나 인정했는지가 중요하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갑이 같은 채권을 병에게도 양도하고 정에게도 양도했다. 누가 진짜 채권자인지 다툼이 생긴다. 이때 단순한 통지만으로는 조작 위험이 있다. 그래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다. 확정일자는 그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공적인 증거가 된다. 암기하면 확정일자는 제3자 싸움에서 날짜 증거다. 정리하면 채무자에게는 통지 승낙, 제3자에게는 확정일자를 떠올리면 된다. 이중 양도는 같은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먼저 병에게 양도했다. 그런데 나중에 같은 채권을 정에게 또 양도했다. 이 경우 병과 정 중 누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핵심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의 선우다. 먼저 양도받았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대항 요건을 누가 먼저 갖추었는지가 중요하다. 암기하면 이중 양도는 계약일보다 확정일자 대항 요건. 정리하면 먼저 산 사람이 아니라 먼저 제대로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이긴다. 채권이 양도되어도 채무자는 일정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받을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그런데 을은 갑에게 이미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돈을 다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을은 병에게도 그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채권 양도로 채무자의 지위가 더 나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암기하면 채권이 넘어가도 채무자의 항변은 따라간다. 정리하면 양수인은 원래 채권자가 가진 권리 이상을 받을 수 없다. 채권 양도 전에 이미 생긴 항변은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고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그런데 양도 전에 이미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 을은 갑에게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다. 이 항변은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채권 양도는 채무자를 불리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암기하면 양도 전 항변은 양수인에게도 주장 가능. 정리하면 항변이 언제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채권 양도에서 상기 항변도 문제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돈을 받을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을은 병에게 나는 갑에 대한 채권으로 상기하겠다고 주장했다.
주장할 수 있을까? 가능 여부는 상기할 수 있는 기대가 양도 전에 있었는지와 관련된다. 채권 양도로 을의 상계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면 안 된다. 암기하면 양도 전 상계 기대는 보호될 수 있다. 정리하면 상계 항변은 자동 채권이 언제 생겼고 언제 변제기가 왔는지를 봐야 한다. 장래 채권도 일정한 경우 양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앞으로 을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병에게 미리 양도했다. 아직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장래 발생할 채권을 특정할 수 있다면 양도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너무 막연하면 안 된다. 어떤 원인에서 어떤 채권이 발생할지 특정되어야 한다. 암기하면 장래 채권도 특정 가능하면 양도 가능. 정리하면 미래 채권이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성이 핵심이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도 양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임대인 갑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을이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병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실제 반환 청구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또 임대인은 연체 차임이나 손해배상 채권을 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은 보증금 전액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암기하면 보증금 채권 양수인은 공제 위험도 함께 받는다. 정리하면 보증금 반환 채권은 양도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공제 항변을 확인해야 한다. 채권 양도 판례의 핵심은 대항 요건과 채무자 보호다. 예를 들어 채권이 여러 사람에게 이중 양도되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의 선우가 중요하다. 또 채무자는 양도 전에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던 항변을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채권 양도는 거래를 쉽게 하지만 채무자의 지위를 나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암기하면 판례 포인트는 대항 요건과 항변권. 정리하면 채권 양도 문제는 누가 양수인인지보다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채무인수는 채무를 다른 사람이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1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병이 을의 채무를 넘겨받기로 했다. 이 경우 채무인수가 문제된다. 채권 양도가 받을 권리의 이전이라면 채무인수는 갚을 의무의 이전이다. 채무자가 바뀌면 채권자의 이해에 큰 영향을 주므로 채권자의 관여가 중요하다. 암기하면 채권 양도는 받을 권리, 채무인수는 갚을 의무. 정리하면 채무인수는 누가 갚을 사람이 되는지의 문제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가 빠지고 새로운 채무자가 들어오는 경우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병이 그 채무를 인수하고 을은 채무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이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다. 채권자 갑 입장에서는 원래 채무자인 을을 잃게 된다. 그래서 채권자의 승낙이 중요하다. 암기하면 면책적 인수는 기존 채무자 탈출. 정리하면 을이 빠지고 병만 남으면 면책적 채무인수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가 그대로 있고 새로운 채무자가 함께 책임지는 경우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병이 나도 함께 갚겠다고 했다. 이 경우 을도 책임지고 병도 책임진다. 채권자 갑 입장에서는 갚을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더 유리하다. 그래서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된다. 암기하면 병존적 인수는 기존 채무자, 새 채무자. 정리하면 을이 빠지면 면책적, 을이 남으면 병존적이다.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게 대신 이행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병이 을에게 내가 대신 갑에게 갚아줄게라고 약속했다. 이 경우 갑이 당연히 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은 을에 대해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반면 채무인수는 병이 갑에 대한 채무자가 되는 구조다. 암기하면 이행인수는 내부 약속, 채무인수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부담. 정리하면 갑이 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구별 포인트다. 계약인수는 계약상 지위 전체를 넘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건물을 임대했다. 그런데 갑이 그 건물을 병에게 양도하면서 임대인의 지위가 병에게 넘어갔다. 이 경우 단순히 채권이나 채무 하나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차임받을 권리,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보증금 반환 의무 같은 계약상 지위가 함께 문제된다. 계약인수는 권리와 의무가 묶여 이전되는 구조다. 암기하면 계약인수는 계약상 지위 통째로 이전. 정리하면 채권 하나면 채권양도, 채무 하나면 채무인수, 지위 전체면 계약인수다. 채무인수에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을과 병이 마음대로 병이 채무자가 되기로 했다. 만약 갑의 동의 없이 을이 빠질 수 있다면 갑은 신용이 낮은 병만 상대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채권자에게 불리하다. 그래서 면책적 채무인수에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암기하면 갚을 사람이 바뀌면 채권자 동의가 중요하다. 정리하면 채무자는 마음대로 빠져나갈 수 없고 채권자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 채무인수가 있으면 담보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을의 채무를 병이 면책적으로 인수했다. 그 채무에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이 있었다면 그들이 계속 책임지는지가 문제된다. 채무자가 바뀌면 담보 제공자의 위험도 달라진다. 그래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나 보증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동의가 중요하다. 암기하면 채무자가 바뀌면 담보 제공자 동의 확인. 정리하면 채무인수 문제에서는 주채무만 보지 말고 보증과 담보도 함께 봐야 한다. 채무인수 후 보증인이 계속 책임지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의 채무에 정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병이 을의 채무를 인수했다. 이때 정이 아무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보증 책임을 진다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보증인은 원래 을의 신용을 보고 보증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채무인수에서는 보증인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 암기하면 보증은 사람을 보고 선다. 정리하면 주채무자가 바뀌면 보증인이 동의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채무인수 후에도 인수인은 일정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돈을 갚아야 했지만 을에게 갑에 대한 항변이 있었다. 병이 그 채무를 인수했다면 병도 그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를 넘겨받는 것이므로 기존 채무에 붙은 항변도 중요하다. 다만 인수인 개인에게만 생기는 사정과 기존 채무에 붙은 항변은 구별해야 한다. 암기하면 채무를 넘겨받으면 항변도 함께 검토. 정리하면 채무인수 후에는 채무 자체의 항변과 인수인의 항변을 나누어 봐야 한다. 채무인수 판례의 핵심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권자 보호다. 예를 들어 병이 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자 이것이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이행인수인지는 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누가 누구에게 책임질
책임지기로 했는지, 채권자가 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암기하면 판례 포인트는 의사 해석과 직접 청구 가능성. 정리하면 채무인수 문제는 이름보다 법률 관계의 실제 내용을 봐야 한다.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는 이전되는 대상이 다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받을 돈을 병에게 넘기면 채권양도다. 받을 권리가 넘어간 것이다. 반대로 을이 갑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병이 넘겨받으면 채무인수다. 갚을 의무가 넘어간 것이다. 계약상 지위 전체가 넘어가면 계약인수다. 암기하면 받을 권리 이전은 채권양도, 갚을 의무 이전은 채무인수, 지위 전체 이전은 계약인수. 정리하면 무엇이 넘어갔는지부터 보면 된다. 채권양도 채무인수 사례형은 순서가 중요하다. 채권양도라면 먼저 양도계약이 있었는지 본다. 다음으로 양도 가능한 채권인지,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검토한다. 채무인수라면 면책적인지 병존적인지 이행인수인지 먼저 구별한다. 그 다음 채권자의 승낙, 담보와 보증, 항변권을 검토한다. 암기하면 채권양도는 대항요건, 채무인수는 유형구별. 정리하면 양도는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나, 인수는 누가 채무자가 되었나가 핵심이다.